그 얼굴, 시댁빚을 떠안고 쫓겨난 며느리 김하늘. 갈 곳 없던 그녀가 들어간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빚도 못 갚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함께 시댁은 모든 빚을 며느리에게 떠넘겼고 김하늘은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김태수 딸이냐? 그런데 그날 저녁 대저택의 주인 윤성호 회장은 김하늘의 얼굴을 보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나를 살려줬습니까? 30년 전 윤성호 회장의 목숨을 구해준 한 남자. 그리고 지금 그 남자의 딸이 자신의 집에서 식모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성호 회장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쫓겨난 며느리와 재벌 회장의 30년 인연.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한 남자의 약속.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쫓겨난 며느리 김하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여행 가방 하나가 김하늘의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이 그 가방을 현관 쪽으로 밀어낸 건 불과 10분 전이었고 김하늘은 아직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거실 끝에 서 있었죠. 이정숙은 소파에 앉은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짐 안 싸졌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김하늘의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고 나온 게 고작 5분 전이었는데 그 사이 자신의 옷가지가 가방 안에 쑤셔 넣어져 있었던 겁니다. 서랍에 있던 속옷까지 꺼내 담긴 걸 보면서도 김하늘은 차마 되묻지 못했습니다. 이정숙의 얼굴에 이미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빚도 못 갚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단번에 굳었습니다. 김하늘은 눈을 감았다 떴지만 눈앞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현관 앞에 놓인 가방만이 형광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고 등을 보인 채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거실까지 퍼졌지만 김하늘에게는 그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남편 박정우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김하늘이 아침부터 3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문 너머로 낮은 기침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김하늘은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다 결국 손을 내렸죠. 박정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김하늘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뒤로 박정우는 가족 앞에 서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빚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전화기를 꺼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끝냈으니까요. 이정숙이 부엌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사업 빚은 내가 보증 선 거잖아. 그건 내 빚이야. 김하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증을 선 건 맞았지만 그건 시어머니가 직접 인감을 가져오라고 했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때 분명히 말했죠.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며느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하지만 지금 이정숙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김하늘이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정숙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먼저 끊었습니다. 말 많으면 더 꼴불견이야. 조용히 나가. 김하늘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발밑에 놓인 슬리퍼 한 켤레가 보였고 그 슬리퍼는 시집 온 첫날 이정숙이 직접 꺼내준 것이었죠. 김하늘은 그 슬리퍼를 신지 않고 맨발인 채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집어드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이정숙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문 닫고 나가. 김하늘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렸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김하늘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3월 초의 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김하늘은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고 두 번째 전화도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하늘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자 지퍼 사이로 접힌 옷가지가 삐져나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어린이집에서 쓰던 앞치마 한 장이 보였습니다. 김하늘은 그 앞치마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만지다가 가만히 지퍼를 닫았고 버스 한 대가 정류장을 지나쳤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친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정리되었고 어머니는 그보다 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친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로 연락이 끊긴 동료들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새벽까지 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결국 김하늘은 전화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한 건 주거 포함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화면을 내리다 눈에 들어온 건 서울 외곽의 한 대저택에서 올린 식무 구인 글이었습니다. 주거 제공, 식사 제공, 급여 별도. 김하늘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지원하기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지만 결국 누른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답장이 왔습니다. 면접 없이 바로 출근 가능하다는 짧은 문자 한 통이었죠. 김하늘은 정류장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리가 저려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곧 균형을 잡았고 버스가 도착하자 김하늘은 처음으로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도 김하늘은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울 수 있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얼굴로 김하늘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김하늘 말고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류장 앞으로 좁은 오르막길이 이어져 있었고 가방을 끌며 그 길을 올라가는 동안 바퀴가 자갈에 걸려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김하늘은 가방을 들어 올려 한 손에 쥐고 걸었고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대저택의 외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장이 먼저 보였는데 사람 키의 2배는 넘어 보이는 돌담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 오래된 소나무 가지가 바깥쪽으로 뻗어나와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자 인터폰이 보였지만 누르기 전에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나온 사람은 회색 조끼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자였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김하늘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김하늘이 먼저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하늘 씨 맞죠? 들어오세요. 그 남자가 집사 최영수였습니다. 최영수는 김하늘의 가방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앞서 걸으며 정원을 가로질렀습니다. 김하늘은 가방을 끌며 뒤를 따랐고 정원 양쪽으로 심어진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그늘이 짙었습니다. 본체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최영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김하늘도 굳이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도착하자 최영수가 멈춰서며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발은 여기서 벗고 실내화는 저 선반 맨 아래 칸에 있어요. 김하늘이 실내화를 꺼내 신는 동안 최영수는 복도 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은 저쪽 끝 작은 방이에요. 짐은 거기 두고 10분 뒤에 부엌으로 오세요. 최영수의 말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군더더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오래된 사진인지 색이 바랬고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흐릿해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방문을 열자 작은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인 방이 나왔고 창문 너머로 뒷마당에 대나무 울타리가 보였습니다. 김하늘은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가스레인지 4구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찬장에는 그릇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수가 찬장 앞에 서서 그릇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하고 김하늘 씨 둘 뿐이에요. 내가 바깥 일하고 김하늘 씨가 안쪽 살림을 맡으면 돼요. 김하늘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영수는 찬장 문을 닫으며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얘기해 둘게요. 최영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고 김하늘은 저도 모르게 손을 앞치마 위에 모았습니다. 이 집 주인은 까다로운 분이에요. 음식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알고 찬장 그릇 위치가 바뀌어도 눈치채요.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세요. 김하늘은 대답 대신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잔소리를 들으며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랐기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었죠. 최영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부엌을 나갔고 김하늘은 혼자 남아 찬장의 그릇 배치를 하나하나 눈에 익혔습니다. 밥그릇은 왼쪽 첫 번째 칸, 국그릇은 두 번째 칸, 반찬 접시는 세 번째 칸. 손으로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외웠는데 그게 김하늘이 새로운 곳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저녁 준비였습니다. 최영수가 메모지 한 장을 부엌 조리대 위에 놓고 갔는데 거기에는 그날 저녁 메뉴가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더덕구이, 깻잎무침, 동치미. 김하늘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고 된장 종류가 3가지나 있는 걸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어느 된장을 쓰는지 메모에는 적혀 있지 않았고 최영수에게 물으러 가려다가 김하늘은 된장 용기의 뚜껑을 하나씩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용기의 된장이 간이 깊었고 뚜껑 안쪽에 숟가락 자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하늘은 그 된장을 꺼내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덕을 두드리고 깻잎을 씻고 동치미 국물을 그릇에 따르는 동안 김하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서 칼을 잡고 있으면 생각이 줄어든다는 걸 김하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일도 전화를 받지 않는 박정우도 부엌에 서 있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죠. 김하늘은 반찬 접시에 깻잎 무침을 담으며 접시 가장자리에 묻은 양념을 행주로 닦았고 더덕구이에 겉면이 고르게 익었는지 확인한 뒤 불을 껐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건 최영수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식당은 부엌에서 복도를 하나 지나야 나왔고 긴 원목 식탁 위에 한 사람분의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접시를 하나씩 날랐고 마지막으로 된장찌개 냄비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영수가 식탁을 한번 둘러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는데 그게 괜찮다는 뜻인지 부족하다는 뜻인지 김하늘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상 내려놓으면 부엌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요.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말고요. 김하늘은 부엌으로 돌아와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아직 없었기에 손을 씻고 행주를 개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대나무 울타리 너머로 산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하늘은 창턱에 두 손을 올려놓고 서 있었는데 문득 가방 속 앞치마가 떠올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며 매일 묶었던 그 앞치마를 여기서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김하늘은 그 생각을 밀어내듯 행주를 다시 펴서 접었습니다. 최영수가 식당에서 빈 그릇을 가져온 건 40여 분 뒤였습니다. 된장찌개 냄비는 거의 비어 있었고 더덕구이 접시에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최영수는 그릇을 개수대에 내려놓으며 김하늘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된장은 맞게 골랐네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김하늘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불을 끈 뒤 작은 방으로 돌아온 김하늘은 그제야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 옷장에 넣고 맨 아래에 깔려있던 앞치마를 꺼내 잠시 들여다보다가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낯설었고 시댁 천장과는 달리 얼룩 하나 없이 하얀 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먼 곳에서 바람이 대나무를 흔드는 소리만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들지 못했는지 모를 밤이 지나고 창문 너머로 희부연 빛이 스며들었을 때 김하늘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은 뒤 부엌으로 향했는데 시계는 아직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죠. 어제 최영수가 아침 식사 시간을 따로 알려주지 않았기에 김하늘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부터 확인했고 그러다 조리대 위에 놓인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최영수의 글씨였는데 아침 메뉴와 함께 맨 아래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늦으면 안 됨. 김하늘은 메모를 읽고 바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밥솥에 물을 맞추고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리는 동안 부엌 밖은 여전히 조용했고 이 저택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김하늘은 그때 알았습니다. 반찬을 준비하며 어제와 같은 순서로 접시를 꺼냈고 찬장의 배치를 다시 한번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침 상을 차려 식당에 가져다 놓았을 때 최영수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식탁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하늘의 하루는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었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점심을 차리고 저녁을 내놓는 일이 하나의 흐름처럼 몸에 붙어갔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식사 시간 외에는 2층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하늘은 식탁에 상을 올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기에 주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영수가 빈 그릇을 가져올 때마다 남은 양으로 간을 가늠했고 국이 남으면 다음날 간을 줄이고 반찬이 비면 양을 조금 늘리는 식으로 김하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가고 있었죠.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메뉴는 갈치조림에 시금치나물, 달걀찜, 배추김치였고 김하늘은 여느 때처럼 접시를 하나씩 식탁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최영수가 그날따라 바깥 일이 늦어졌는지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고 김하늘 혼자서 상을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갈치조림 접시를 식탁 가운데 놓고 수저 방향을 바로잡으려 몸을 숙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하늘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고 발소리가 식당 문 앞에서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앉는 기척이 전해졌습니다. 김하늘은 마지막 반찬 접시인 배추김치를 들고 식탁 오른편에 내려놓으며 한 발 물러서려 했는데
그 순간 맞은편에서 숟가락이 그릇 위에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식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타이밍이었죠. 김하늘이 고개를 들자 식탁 건너편에 앉은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발이 깔끔하게 넘겨진 노인이었고 검은 한복 저고리 위에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윤성호였습니다. 윤성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김하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보통 사람이 식물을 보는 눈길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김하늘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윤성호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갈치조림에서 올라오는 김이 식탁 위를 가로질렀고 김하늘은 빈 쟁반을 가슴 앞에 안은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숟가락을 다시 짚지 않았고 김하늘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죠. 그 표정은 불쾌함도 아니었고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떠올리려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는데 마치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풍경을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마주친 것 같은 멈춤이었습니다. 김하늘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하려던 찰나 윤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김하늘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윤성호는 김하늘을 한 번 더 보더니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 위의 갈치조림도 시금치나물도 건드리지 않은 채 윤성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숟가락을 집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넣었습니다. 김하늘은 그 사이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고 윤성호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 위에 남긴 무게가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동안 복도 쪽에서 최영수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영수가 식당에 들어가는 소리가 났고 잠시 뒤 윤성호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김하늘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귀를 기울였지만 문장 전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고 다만 한마디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왔지? 최영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하늘은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고 찬물이 손등 위를 흘러내리는 동안 윤성호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식모에게 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고 밥을 차린 것도 아닌데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김하늘은 행주를 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자 답이 나올 리 없었고 자신에게 중요한 건 내일 아침 메뉴를 확인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 김하늘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고 식탁 위에서 멈춘 윤성호의 손이 자꾸만 떠올라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건 김하늘만이 아니었습니다. 2층 서재의 불빛은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고 윤성호는 책상 앞에 앉은 채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놓은 책도 서류도 없었고 윤성호의 시선은 맞은편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성호와 나란히 서 있는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세월의 바랜 색 때문에 얼굴 윤곽이 흐릿했지만 윤성호에게는 선명한 얼굴이었죠. 최영수가 서재 문을 두드린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윤성호가 이 시각까지 불을 켜둔 적이 근래 들어 없었기에 최영수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윤성호는 고개를 돌려 최영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이력서 가져와. 최영수는 되묻지 않았습니다.
식물을 구할 때 받아둔 서류 봉투를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윤성호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이력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름, 나이, 경력, 가족사항. 김하늘이 직접 쓴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윤성호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경력란에 적힌 어린이집 교사라는 글자를 지나치고 가족사항란에 도달한 순간 윤성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름란에 김태수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이력서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렸습니다. 종이가 책상 위에 내려앉았고 안경 너머 윤성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김태수?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입에 올린 게 언제였는지 윤성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감각만큼은 3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성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으며 서재의 불빛 아래에서 오래전 겨울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윤성호는 지금의 윤성호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서울 외곽의 허름한 여인숙을 전전하고 있었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남은 건 양복 한 벌과 가죽 서류 가방뿐이었는데 서류 가방 안에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된 계약서 몇 장만 들어 있었죠. 윤성호는 그해 겨울 마지막 남은 돈으로 소주 2병을 사서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귀를 잘라낼 듯 불어왔지만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던 건 이미 몸도 마음도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2번째 병을 딸 때 윤성호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물이 차가울까 아니면 바람보다는 따뜻할까?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호는 돌아보지 않았고 발소리의 주인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성호의 옆에 와서 앉았고 한참을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죠. 윤성호가 소주병을 입에 대려는 순간 그 사람이 손을 뻗어 병을 잡았고 윤성호는 처음으로 옆을 보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였는데 얼굴이 검게 탄 걸 보면 낮 동안 바깥일을 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윤성호의 손에서 소주병을 빼앗지 않고 그냥 잡고만 있었습니다. 이거 놓으면 좀 얘기합시다. 그 남자가 김태수였습니다. 김태수는 근처 공사 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둔치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눈에 밟혀 발길을 돌린 거였습니다. 윤성호는 소주병을 놓지 않았지만 김태수도 손을 거두지 않았고 둘은 한참 동안 소주병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윤성호가 먼저 손에서 힘을 뺐고 김태수는 소주병을 옆으로 치운 뒤 자신의 도시락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 한 덩어리, 달걀 프라이 하나가 전부인 도시락이었는데 김태수는 그걸 반으로 나눠 윤성호 앞에 밀었습니다. 배고프잖아요. 먹어요. 윤성호는 그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자기 목도 먹지 않은 채 보자기를 다시 싸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어도 돼요. 근데 오늘 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김태수는 윤성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고 택시를 잡아 자신이 묵고 있던 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윤성호는 김태수의 쪽방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옆에는 도시락 보자기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먹고 힘내세요. 공사장에서 사람 구한다는데 내일 같이 가봐요. 김태수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고 윤성호는 그 메모를 읽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김태수는 윤성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공사장 일을 함께 나갔고
저녁이면 쪽방에서 소주 대신 보리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성호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날, 김태수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 윤성호에게 건넸습니다. 석 달치 일당을 모은 돈이었고, 윤성호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김태수는 이미 봉투를 윤성호의 서류 가방 안에 넣어둔 뒤였습니다. 윤성호가 서울을 떠나 새 사업을 시작한 뒤 김태수에게 연락을 하려 했을 때는 이미 쪽방이 비어 있었고 공사장에도 김태수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재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윤성호는 이력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김태수라는 이름 옆에 괄호 안으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고 윤성호의 손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자신의 식탁에 반찬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윤성호는 이력서를 책상 서랍에 넣고 서재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에 사진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윤성호의 눈앞에는 오히려 30년 전 김태수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얼굴 위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 본 김하늘의 눈매가 겹쳐졌습니다. 윤성호는 서재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하늘은 여느 때와 같은 시각에 부엌에 섰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는 손놀림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고 일주일 사이에 우어 부엌의 동선이 몸에 익은 덕이었죠. 아침 상을 식당에 차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영수와 마주쳤는데 최영수는 평소와 달리 김하늘을 보며 발을 멈추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상은 김하늘 씨가 직접 내려놓고 나오세요.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으로는 의아함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상을 차려놓고 나오는 것과 직접 내려놓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김하늘로서는 알 수 없었고 최영수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에 김하늘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부엌을 정리한 뒤 잠시 쉬려고 작은 방에 들어온 건 오후 3시쯤이었는데 침대에 걸터 앉자마자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김하늘은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하늘 씨 맞으시죠? 박정우 씨 연대보증건으로 연락드립니다. 김하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댁을 나온 뒤로 빚 관련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아서 혹시 정리된 건가 싶었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단지 번호가 바뀐 것뿐이었죠. 남자는 연체 기간과 이자, 법적 절차에 대해 말했고 김하늘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났을 때 김하늘이 겨우 꺼낸 말은 확인하겠습니다 뿐이었고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는데 같은 건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김하늘은 부엌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돌아온 직후였기에 아직 앞치마를 풀지 않은 상태였고 전화기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알치마 끈을 풀면서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는 계속됐고 오후에 한 통, 저녁에 한 통, 늦은 밤에 한 통이 번갈아가며 걸려왔습니다. 김하늘은 전화를 끊을 수 없었는데 받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말이 첫 번째 통화 때 이미 나왔기 때문이었죠. 박정우에게 전화를 건 건 11번째 빚 독촉 전화를 받은 날 밤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10번을 넘기도록 받지 않았습니다. 김하늘은 끊고 다시 걸었고 또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 신호음이 2번 울리다 끊겼는데 직접 끄는 게 분명했습니다. 김하늘은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대나무 울타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밤 공기 속에서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어왔지만 김하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하늘은 밤마다 같은 시간에 전화를 받았고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 서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길어진 밤이면 눈 밑에 그늘이 짙어졌고 반찬을 담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수는 그걸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김하늘도 누구에게 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이 집에 가져오는 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기다리는 동안 전화가 울렸고 김하늘은 부엌 안에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번호였는데 목소리는 첫 번째 전화의 남자와 같았습니다. 남자는 이전보다 어조가 단단해져 있었고 이번 달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시작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하늘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개수대 앞에 서 있었는데 목소리를 낮추려고 수도꼭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이미 넉 달이나 들였습니다. 보증인이신 만큼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김하늘의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한 손으로 개수대 가장자리를 잡은 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김하늘이 알지 못한 건 윤성호가 식당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성호는 평소와 달리 식사 후 직접 부엌 쪽으로 왔고 부엌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김하늘이 전화기를 붙잡고 서 있는 뒷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남편분께 먼저 연락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김하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하루하루 눌러왔던 무게가 잠깐 새어나왔습니다. 김하늘은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에 복도에 서 있는 윤성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윤성호는 김하늘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되돌아갔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윤성호의 얼굴에는 30년 전 한강 둔치에서 소주병을 잡아주던 손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윤성호는 아무에게도 그 표정을 보여주지 않은 채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김하늘은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불을 끈 뒤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전화기를 꺼내 박정우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리다 끊어졌고 김하늘은 전화기를 베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빛 독촉 전화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그 목소리 사이사이로 박정우의 침묵이 끼어들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하늘은 베개 위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는데 대나무 울타리 너머 2층 서재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상을 차리고 부엌으로 돌아온 김하늘은 개수대 앞에 서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통화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었는지 눈 밑에 그늘이 한층 짙어져 있었고 손등 위로 흐르는 물이 차가웠지만 김하늘은 한참 동안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최영수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김하늘은 수도꼭지를 잠그며 돌아보았습니다. 식사 끝나시면 회장님 서재로 올라오래요. 김하늘의 손이 행주를 쥔 채 멈췄습니다.
서재에 올라오라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고 무슨 일인지 물으려 했지만 최영수는 이미 복도로 나간 뒤였죠. 김하늘은 행주를 개어 조리대 위에 놓고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전화 소리가 들린 건 아닌지 아니면 일하면서 무언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어느 쪽이든 불려간 이상 가야 했기에 김하늘은 으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하늘이 문을 두드리자 들어와라는 짧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열자 창가 쪽 의자에 앉아있는 윤성호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윤성호의 백발 위에 옅은 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고개를 돌려 김하늘을 보았고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 김하늘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서재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는데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오래된 나무 책상이 눈에 들어왔고 책상 위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그 종이를 보지 않은 채 김하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고 김하늘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자신의 무릎 위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을 게 있는데. 윤성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오래 고른 말을 꺼내는 사람의 신중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하늘이 고개를 들자 윤성호의 눈과 마주쳤는데 그 눈빛 안에 며칠 전 식탁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멈춤이 다시 떠올라 있었습니다. 김태수? 윤성호가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순간 서재의 공기가 한 겹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김하늘의 눈이 커졌고 무릎 위에 모았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 저택에서 듣게 될 줄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윤성호는 김하늘의 반응을 지켜보며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수가 내 아버지 맞지? 물음표가 붙었지만 확인하는 말투였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김하늘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가슴 안쪽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이름이 갑자기 꺼내지는 바람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하늘은 손을 꽉 쥐고 한 번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요. 윤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창밖에서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서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성호가 눈을 떴을 때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김하늘은 그 떨림을 보며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김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그 말을 하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김하늘이 23이던 해였고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김하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 낯선 서재에서 낯선 노인 앞에 앉아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윤성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하늘은 놀라서 같이 일어나려 했지만 윤성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고 김하늘은 앉은 채로 윤성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성호는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깊어서 김하늘은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윤성호의 허리가 거의 직각에 가깝게 굽어졌고 백발이 앞으로 쏟아지며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김하늘이 당황하며 일어서려 하자 윤성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었다. 그 한마디에 김하늘의 몸이 굳었습니다.
일어서다 만 자세로 의자와 자신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고 윤성호의 숙인 머리 위로 내려앉는 아침 햇살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서재안이 고요했습니다. 김하늘은 윤성호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버지와 이 노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무게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성호가 천천히 허리를 폈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이는 광경을 김하늘은 난생 처음 마주했고 가옥 조섭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성호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이었어. 내가 전부 잃고 한강 둔치에 앉아 있을 때 내 아버지가 와서 내 손에 든 소주병을 잡았어. 김하늘은 의자에 다시 앉았지만 등이 등받이에 닿지 않았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진 채 윤성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였습니다. 윤성호는 그날 밤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김태수가 자신을 쪽방으로 데려간 일, 도시락을 반으로 나눈 일, 석 달치 일당을 봉투에 넣어준 일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윤성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특정 대목에서 말이 느려졌고 김하늘은 그 느려지는 지점마다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이 30년 전 겨울밤에 이 노인의 소주병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펼쳐졌고 김하늘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성호는 말을 마친 뒤 책상 위에 놓인 접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김하늘의 이력서였고 윤성호는 이력서를 김하늘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 이름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김하늘은 이력서를 내려다보았고 아버지 이름 옆에 적힌 사망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자를 자신의 손으로 적었던 날이 떠올랐는데 그때는 이 이력서가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김하늘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닦는 족족 다시 흘러내렸고 윤성호는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하늘 앞에 놓았습니다. 서재에 한참 동안 침묵이 내려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과 김태수라는 하나의 이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윤성호의 손수건을 집어들었지만 쓰지 않은 채 손 안에 쥐고 있었고 창밖의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한번 크게 흔들린 뒤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윤성호는 손수건을 쥐고 있는 김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시댁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니? 김하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빚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성호의 눈은 이미 김하늘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이 아니었고 며칠 전 부엌에서 들은 전화 내용으로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김하늘은 손수건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도 전부 파악하지 못했어요.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고 윤성호가 안에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치자 여러 장의 문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김하늘은 그 서류들을 보며 눈이 커졌는데 거기에는 박정호의 사업자 등록 정보부터 대출 내역, 연대보증 계약서 사본, 연체 현황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하늘이 직접도 파악하지 못한 빚의 전체 구조가 서류 위에 낱낱이 펼쳐져 있었고 김하늘은 한동안 그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영수한테 시켰어. 내가 잠든 사이에 다 뽑아왔더라. 윤성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윤성호를 바라보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댁 사람들 연락처도 알고 있어. 김하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의 얼굴이 떠올랐고 현관 앞에서 문 닫고 나가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김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쪽에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제 일이에요. 제가 정리해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윤성호는 김하늘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의자에서 일어나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정원의 소나무가 오후 햇살 아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윤성호는 창틀에 한 손을 올린 채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손에서 소주병을 빼앗을 때도 같은 말을 했어. 자기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김하늘은 그 등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성호가 돌아섰을 때 얼굴에는 30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을 진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 무게는 김하늘의 시댁빚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이 집에서 식사 자리를 만들 거야. 내 시어머니, 남편 다 불러. 김하늘이 놀라서 일어섰지만 윤성호는 이미 서재를 나가고 있었고 복도에서 최영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하늘은 서재에 혼자 남아 창밖을 보았는데 자신이 이 상황을 막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윤성호의 눈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들어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오후 최영수가 부엌에 들어와 김하늘에게 저녁 메뉴를 전달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5가지. 평소 한두 가지 반찬으로 차리던 저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고 김하늘은 메뉴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최영수가 돌아서려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손님 3분 오세요. 6시까지 상 차려놓으면 돼요. 김하늘은 손님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칼을 잡자 떨림이 멈추었고 김하늘은 묵묵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잡채 재료를 채 썰고 전 반죽을 만드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5시가 넘어갈 무렵 부엌 안에는 갈비찜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6시 정각에 정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하늘은 부엌 창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추는 걸 보았고 차문이 열리자 먼저 내린 사람은 시어머니 이정숙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저택의 외벽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고 뒤이어 박정우가 내렸는데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건 시아버지 박종민이었고 세 사람은 정원을 가로지르며 서로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창문에서 물러나 앞치마 끈을 고쳐 매었고 접시 위에 마지막 나물을 담으며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상을 식당으로 옮기기 시작한 건 6시 10분이었습니다. 긴 원목 식탁 위에 갈비찜이 놓이고 잡채가 놓이고 전과 나물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저 4벌을 놓는 동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최영수가 이정숙, 박정우, 박종민을 식당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식당에 들어서며 식탁을 훑어보았는데 상차림의 규모에 눈이 커졌다가 곧 얼굴을 가다듬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고 박종민은 두리번거리며 저택 내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자리에 앉으며 최영수를 보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최영수가 대답하기 전에 복도 끝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고 윤성호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한복 저고리에 조끼를 걸친 차림이었고 이정숙은 윤성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종민도 따라 일어났고 박정호는 반 박자 늦게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윤성호는 손을 들어 앉으라는 뜻을 보이며 상석에 자리를 잡았고 식탁 위의 음식을 한번 둘러본 뒤 최영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수가 부엌 쪽을 향해 걸어갔고 잠시 뒤 김하늘이 마지막 반찬 접시를 들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김하늘이 식탁 끝에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이정숙의 눈이 김하늘을 향했고 이정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정우도 고개를 들었는데 김하늘과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정숙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하려 했지만 윤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를 하나 해야겠구만.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윤성호에게 모였습니다. 윤성호는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식탁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이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집 식모가 아니야. 이정숙의 눈이 김하늘과 윤성호 사이를 오갔고 박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성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닿을 만큼 또렷했고 한 글자 한 글자에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 은인의 딸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정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박종민은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고 박정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갈비찜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고 김하늘은 식탁 끝에 선 채 빈 쟁반을 가슴 앞에 안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성호의 시선이 식탁 건너편에서 김하늘에게 잠시 머물렀는데 그 눈빛 안에는 30년 전 한강 둔치에서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밀어주던 손의 온기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의자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윤성호와 김하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히기를 반복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하는 얼굴이 역력했죠. 박종민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늘이가 이렇게 좋은 인연이 있었을 줄은. 윤성호는 박종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선을 돌렸고 그 시선이 박정우에게 가 닿았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 자기 앞에 빈 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목 위로 붉은 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박정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고 최영수를 불렀습니다. 서류 가져와. 최영수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고 윤성호는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내 식탁 가운데에 펼쳤습니다. 대출 내역서, 연대보증 계약서 사본, 연체 현황 정리서. 이정숙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고 자신의 아들 이름이 적힌 대출 내역을 보자 얼굴이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박종민은 서류를 보며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고 박정우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성호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빚은 내가 정리한다. 이정숙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윤성호를 바라보았고 눈의 안도감과 계산이 동시에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성호는 이정숙의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고 서류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거두며 등받이에 기대앉았습니다. 식당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갈비찜에서 올라오던 김이 식어가는 동안 윤성호는 이정숙을 똑바로 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그 한마디에 이정숙의 안도감이 멈췄고 식탁 위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이 아이 인생에서 너희는 끝이다. 이정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종민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윤성호의 눈이 박종민을 향하자 입을 다물었고 박정우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김하늘은 식탁 끝에 선 채 빈 쟁반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고 윤성호의 말이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숙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이는 우리 며느리예요.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윤성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깔렸고 그 한마디에 이정숙의 말이 잘렸습니다. 윤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이정숙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빚을 떠안기고 짐 싸서 내보낸 게 가족이야. 이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박종민이 이정숙의 팔을 잡아 앉히려 했지만 이정숙은 서 있는 채로 고개를 돌려 김하늘을 보았습니다. 김하늘과 눈이 마주치자 이정숙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고 그 순간 김하늘은 이정숙의 눈에서 현관 앞에서 문 닫고 나가라고 했던 날과는 전혀 다른 빛을 보았습니다. 그건 분노도 경멸도 아닌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뒤늦게 감각하는 사람의 당혹이었죠. 박정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목소리가 갈라진 채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하늘아. 김하늘은 박정우를 보았습니다. 며칠간의 비톡촉 전화를 받으며 수십 번 걸었던 그 번호의 주인이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었고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 기다렸던 무언가가 끝났다는 감각에 가까웠는데 김하늘은 그 감각을 말로 만들지 않은 채 박정우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윤성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최영수에게 건넸고 이정숙과 박종민, 박정우를 차례로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빚 정리는 내일 처리될 거야. 그 뒤로 이 아이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라. 이건 부탁이 아니야. 이정숙은 아무 말 없이 핸드백을 집어들었고 박종민이 먼저 식당을 나섰습니다. 박정우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김하늘 쪽을 한 번 더 보았지만 김하늘은 이미 쟁반을 들고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린 뒤였고 박정우의 시선은 김하늘의 등에 닿았다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정문을 빠져나간 뒤 승용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김하늘은 부엌 개수대 앞에 서서 물을 틀지 않은 채 두 손을 개수대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김하늘은 수도꼭지를 틀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하늘은 저택을 떠났고 윤성호가 마련해준 작은 가게 자리에서 어린이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고 아이도 처음에는 서너 분이었지만 김하늘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았고 오후에는 간식을 준비하며 그 오래된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밀어넣었던 앞치마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죠. 두 달이 더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김하늘이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어린이집 담장 너머로 익숙한 얼굴 셋이 보였습니다. 이정숙, 박종민, 박정우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고 이정숙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김하늘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하늘도 그 시선을 느꼈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고 아이 하나가 김하늘의 손을 잡아 끌자 고개를 돌려 아이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먼저 돌아섰고 박종민이 뒤따랐으며 박정우는 마지막까지 담장 너머를 보다가 결국 발을 떼었습니다. 김하늘은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등 뒤로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고 아이들 사이에 쭈그려 앉은 채 흙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어린이집에서 2블록 떨어진 길모퉁이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반쯤 내려져 있었고 윤성호는 창문 너머로 어린이집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김하늘의 모습이 작게 보였고 김하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웃는 얼굴이 오후 햇살 아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보다가 창문에서 눈을 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야, 이제 내 딸은 괜찮다. 최영수가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통해 윤성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승용차는 천천히 출발하여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어린이집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지고 있었고 김하늘은 아이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면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쫓겨난 며느리였던 김하늘의 인생은 한 사람의 오래된 인연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큰 빚을 갖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